예,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5분 팩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녹취록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화영 씨가 자기 부인과 그리고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인데 이분들한테 이재명 대표 한번 만나달라. 와이프한테는 잘 받아 이재명 대표한테 안부 좀 전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심지어 면회원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대속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대속을 했다 내가 희생했다 나의 희생 덕분에 지금 민주당의 승리가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화영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이번 이 이화영의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관계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다. 지금까지는 이화영이 침묵함으로써 의리를 지킴으로써 자기가 지금 9년 6개월이라는 뭐 1심에서 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심에서 9년 6개월도 검찰은 부족하다 해서 애초에 15년 구형했으니까요. 지금 항소를 한 거고 재판이 또 진행 중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대북 송금 때문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의 딜레마 관계가 그 죄수의 딜레마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게임 이론인데 죄수의 딜레마는요. 이 게임 이론의 이론을 하나 가져와서 이번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6일 수원 고등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공개됐는지 그것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자들이 그러니까 직접 재판을 들으면 이렇게 생생한 기사가 나옵니다. 검찰은 이제 사법 방해를 이화영 대표가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증거로서 화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4월 15일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인 백정아 씨가 면회를 왔습니다. 이때는 아직 1심 형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다만 일주일 전인 재판에서 그 결심 공판에서 그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초조했겠죠. 그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인 왜 내가 싫어. 그러니까 이왕 씨뭐 만나기 어렵냐. 그랬더니 뭐 난리칠 거 아니냐고. 이거에서 이게 누가 난리칠 거냐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난리칠 거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화영 씨의 대북 성금 사건 핵심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작년 6월에 이미 이화영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게 나온 다음에 뭐 재판부 그 이화영 변호사 교체해버리고 부인이 재판에서 남편한테 정신 차려라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 진술 번복이 이루어졌고 이 1심 결심을 앞두고는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막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재명 좀 만나달라 그러니까 정신 나갔냐? 지금 난리칠 거 아니냐? 왜 못 만난다고 할까요? 왜 만나면 안 될까요? 이것도 게임 이론에 따르면은 재밌는 겁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두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어떤 정보도 공유하면 안 되니까요. 물론 백정아 씨가 게임 이론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더 이상한 말을, 더 본질적인 말을 어떻게 본다면은 이화영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한 보름 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현재 이 두 상황은 선거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으로 압승을 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압승을 한 이후에 두 명의 다선이니까 재선도 아니고 최소 3선 이상이겠죠. 3선 이상의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이 특별면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면회를 와서 이제 별도의 장소에서 면회를 하게 해줬는데 이재명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 좀 전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속 얘기를 꺼냅니다.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다. 대속이 뭡니까? 일부에서는 뭐 누가 예수 이름을 끌어댄다 하는데 대속은 성경에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을 했다. 구원은 이런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화영 씨가 대속을 했다면 누구 죄를 대신하여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 죄를 대신했다고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만나달라고 부인한테 얘기한 것도 일반 면회인데 면회는 저거 다 녹음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저 녹취록이 저렇게 생생해요. 이화영 뭐라고, 백정환 뭐라고 이렇게 문답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면회도 아마도 녹음은 안 되겠지만은 특별면회도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면회를 하면서도 교도관이 그 내용들을 다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검찰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씨는 다 듣고 있는 거를 감안을 하고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속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속은 또 재밌는 말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종이 주인 대신에 벌을 받던 일을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종이 나 대신 벌을 받는 거 아닌가. 대속. 그 뜻도 되고. 그리고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내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다. 지금 이 딜레마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봅니다. 바로 이게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게 일치를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 이 게임 이론에서 나온 거죠. 이제 게임 이론으로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이론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죄수의 딜레마는 첫 번째 조건이 죄수가 둘이 있어야 됩니다. 2 곱하기 2, 그러니까 공범인 죄수 두 명이 있고 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백하거나 죄를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각 이 죄수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서로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달라질 때 결국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그 게임 이론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죄수 A가 있고 그리고 죄수 B가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자백을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백을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공범이 서로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해가지고 최저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 1년씩 제일 이제 둘 다 아니면 수평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전략을 택하면 되는데 그쪽 검찰이 못 밝혀내는 거죠, 죄를. 그러기 위해서는 둘 다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둘은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말 안 하고 있어봐야 B가 다 틀어놓을 거야. 그럼 네가 다 뒤집어 쓴다? 그래서 B한테 가서 너 말 안 해, A가 다 말할 거야. 너 20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 내가 제일 좋은 건 이게 1번인데 나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저 녀석이 응?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느냐? 자, 만약에 A가 자백을 해버리면 A는 이렇게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침묵을 지켰던 의리를 지켰던 B만 바보가 되는 거죠. A가 배신, B가 의리 하는 상황. 그러니까 둘 다 의리를 지키는 상황, 그다음에 한 놈이 배신하고 한 놈은 의리를 지키는 상황. 3번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B가 배신하고 다 죄를 틀어놓으면서 제가 다 했다고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아무 말 안 하고 버텼던 얘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얘는 의리를 지킨 대가가 혼자서 20년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게임 이론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둘 다 털어놓는다. 이 상황이 되면은. 이 딜레마 상황에서는 모두 배신을 선택하고 이렇게 둘 다 똑같이 감옥에서 20년은 아니더라도 5년씩 5년씩 적당한 형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인데 물론 이 죄수의 딜레마는 이제 이론상의 게임 이론상에서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 상황이 주어졌을 때 침묵했다면 각자 최저형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 그게 안 되고 각각의 입장에서 한 명 한 명이 자 A와 B가 서로 분리된 독방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각자가 모두 자기의 최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형량이 가장 적은 것.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백을 하고 쟤가 상대방이 침묵을 하면은 땡큐죠. 나는 풀려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소한 침묵해가지고 20년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얘기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결국 서로가 다 배신을 함으로써 이 게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일종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는 존 내쉬가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이고 94년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분인데 그 죄수의 딜레마는 이제 두 명의 참여자가 있는 두 명의 참여자가 두 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꼭 죄수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선택지가 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고발 같은 거 서로 담합을 했을 때는 그 두 개의 당사자가 있잖아요. 담합을 했을 때 먼저 신고한 사람들은 먼저 털어놓으면은 이제 그 면해 주는 거죠. 담합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해주면은 이제 그런 데도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협조적 게임, 비협조적 게임에서 어떤 균형을 추구하는 이론을 평생 탐구한 분이 이제 존 내시인데 이분이 창안한 여러 게임 이론 중에 하나고 우리는 이 존 내시 하면 잘 모르실까요? 이 뷰티풀 마인드라든 러셀 크로우 주연의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로도 유명을 합니다. 여기서도 게임 이론에 이제 빠져가지고 너무 이제 약간 정신병 비슷한 걸 일으키는 걸로 나오죠. 이 게임 이론은 그러니까 결국 이화영과 이재명 씨를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 이게 뭐 두 사람 뭐 죄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 이론에 이 이론이 있는 거고 2 곱하기 2.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게임이 있고 거기서 이 이화영 씨는 또 더구나 또 감옥에 있으니까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넣어보면은 어떤 이제 이화영 씨가 내가 계속하고 있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바깥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는 단절돼 있는 상태잖아요.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걸 보면 어, 최소의 딜레마 상황을 생각할 수 있더라라고 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A가 이재명 대표고 B가 이화영 전 부지사 상황이라면 현재 이제 두 사람은 기소가 돼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기소가 돼 있으니까 충분히 가정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A인 이재명 대표는 나와 있는 상태고 이화영 씨만 이 이화영만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으로 그럼 균형이 이루어졌느냐? 균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재판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게임 이론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이론의 핵심은 이 둘 다 1년 1년 받거나 5년 5년 받거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이 이화영 씨가 끊임없이 내가 대속을 받고 있다. 더구나 본인이 9년 6개월 받았는데 그것 처음에 구형이 15년이었잖아요. 15년 구형했던 검찰이 다시 항소를 해서 2심을 또 받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런 녹취록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북송금 재판. 그 상황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갈까? 죄수의 딜레마가 뭡니까? 서로 배신하는 것이 게임의
균형입니다. 이거 각자 다 이렇게 하는 상황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왜? 이미 이화영 부지사가 1심 재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미 두 번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조사관들도 듣고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 아니다. 검찰이 회유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번 내뱉었던 말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걸 재판부에서 다 인정을 해서 이러한 균형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갈 수 있는 거 어디냐? 또 다른 균형점은 이건데 이화영 씨가 내가 대속했기 때문에 당신들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자들한테 내가 대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화영, 이재명 대표한테 안부 좀 전해줘. 야, 그거 교도관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정하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것좀 끝나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아직 게임 안 끝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일로 가지 않을까? 이혁 씨는 이제 이미 봤어요. 벌써 10년을 살아야 돼요. 9년 6개월에다가 벌금까지 하면은 거의 10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10년 뒤면은 이재명 대표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이화영 씨의 발언이 묘합니다. 그 결국 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게임 이론에 따르면 일로 가는 게 맞아요. 왜? 요거는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이거는 끝났고 그렇다면 갈 수 있는 방향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둘 다 배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 배신하는 게 게임의 균형, 그 둘 다 적절한 형을 받는 거. 이게 죄수의 딜레마의 이론, 게임 이론 핵심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게임 이론 자체는 두 재수가 이제 전략 선택에 있어서 서로 상의할 수도 없고 상대방 안위도 고려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상대방이 보복할 수도 없다. 이런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더 예를 들어서 이화영 대표 말 들어보면은 뭐 자기 변호사 김강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게 해줘라 해달라고 좀 얘기해라. 그 뭡니까? 지 변호사비가 이화영 씨 같은 경우 엄청날 겁니다. 누가 대줘야 됩니까? 계속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 이제 게임 이론, 죄수 딜레마로 들어가면 너무 단순화시킨 거긴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뭐 두 사람 간에 이제 또 꼭 구속 기간 끝나고 뭐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2심 진행 중에 그래서 서로 상대방과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 실제로 1심 재판 앞두고 그 지금 원내대표 하고 있는 박찬대 씨가 막 급하게 그 저 찾아가가지고 즉 뭐 이화영 씨가 뭐 이재명 대표한테 두 번 보고했다라는 거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바로 박찬대 씨가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 저 가가지고 부인 백정아 씨 만나고 또 누굽니까 뭐 평생 절친 이화영의 그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고 막 그렇게 해서 변호사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안위를 또 서로 생각하고 해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에 있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배신, 보복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theory, 게임 이론, 이론이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을, 툴을, 수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화영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러 자기 부인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했다는 말을 들어보니 바로 이 상황이 떠올라서 죄수의 딜레마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 것 같고 이재명 좀 만나봐라. 내가 대속한 거다. 이 발언이 바로 어쩌면 이 사건의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을 은연중에 드러낸 거라고. 그리고 죄수에 되려면 결국 둘 다 균형을 찾아서 둘 다 배신하고 감옥을 가더라.
이게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두 사람은 대북 송금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화영 씨가 총선 직후에 자기 부인과 그리고 동료 민주당 의원들한테 했다고 하는 발언을 통해서 이게 연상시켜주는 이 사건의 본질, 두 사람은 어떤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 딜레마 상황에서 결국 이화영 씨가 자신의 최적의 자기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할 경우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도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건의 본질이 또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